두 꼭지 강의를 잘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 지금 우리 그 데이터 센터 산업이 사실상 그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10위권 밖으로 벗어나는 이런 이제 환경까지 오고,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의 그 데이터 센터 월드 미디어 전시회를 저도 직접 한번 가봤지만, 거의 한 2만 6천 명 이상의 그 관객, 그, 모였더라고요. 관계자들이. 이런 핫한 예, 산업을, 어쨌든 지금 국가의 인프라가 늦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큰 규제, 뭐 이런 것들로 본다면 상당히 지금 우리 그 건설 산업에서 데이터 센터 산업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 낙후돼 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서도 지금 핸드폰들이 많이 지금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까지 핸드폰을 쓰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주변에서 뭐 자동차, 그죠? 무인운전, 뭐 클라우딩, 그다음에 요새 디지털 혁신이라는 DX,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기반이 다 데이터 센터들이 지원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기반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어 놓고 해도 이게 사실상 서클이 돌아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저희 이제 몸담고 있는 회사가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주변에 지금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지금 이제 국내 기업도 해외로 눈을 많이 돌리신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엔지니어 이제 설계 회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그 엔지니어링 설계 요청이 와가지고, 방문을 좀 했는데, 거기는 도쿄전력에서 한 포인트에 1기가메가와트를 줄 테니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사들이 그런데 막 몰리고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거 규제를 시해서 서울 근교는 나가라, 뭐 지방으로 가라. 그 다음에, 어떤 규제를 더 강화시키고 이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저희들이 어쨌든 한 자리에 모여서 한마디 하는 게 국가나 각 기관에서 좀 받아들여서 어쨌든 규제도 완화되고 어쨌든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정치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인기 여론몰이에 다 지역 반대에 몇 년간 계속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오늘 여기에 이제 참석을 못 하셨지만, 이전 국회의원은 얼마 전 며칠 전에 했죠. 그죠? 국회 감사 때, 손자부 장관한테 아주 큰 질타를 하더라고요. 인프라,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냐.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투자비가 22년도에 한 350억을 지원하기로 됐는데 그걸 최근에 뭐 130억, 150억까지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많은 얘기들이 사실상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패널분들 모시고 좋은 얘기 좀 듣고 여러분들도 뭐 질의할 게 있다면 좀 메모하셨다가 질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1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발표에 발제해 주신 우리 강성원 팀장님이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제 관련된 부분하고 약간 완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걸 덧붙여서 어쨌든 좀 우리 엔지니어링 산업, 그 다음에 여기 계신 그 제조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어떤 내용을 좀 더 정리가 돼서 국가에서 뭐 완화해준다고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협회 차원에서 아니면은 우리 이제 여론 정리를 좀 해서 이런 방향을 좀 제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첫 순서로 이렇게 생각보다 무거운 주제를 제가 맡게 돼가지고요. 예. 일단 앞서 저희가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뭐 주요 규제들은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관련돼서 세부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거나 상황들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발표 내용에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나마 한 가지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어쨌든 이번 뭐 국감에서도 보셨다시피 정부에서도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뭐 단속해야지 또는 꼭 필요하니까 잘 키워야지 이런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협회 차원에서 또는 개별 그 산업 참여하시는 플레이어들께서도 이제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국감 이후에 또는 뭐 그전에도 조금씩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아마 데이터 센터 관련된 예산도 조금씩 이제 생길 걸로 보입니다. 내년에서도. 그렇긴 합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그 저희가 볼 때 정책 쪽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처로 지금 쪼개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한 군데서 이렇게 깃발 들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개별 항목에 대한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도 좀 크게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적인 단락적인 그런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은 꾸준하게 생겨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중후부처가 지금 현재로는 과기부로 돼 있기 때문에 과기부 쪽에도 그런 목소리를 좀 더 들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 또는 진흥 측에 대한 부분에 좀 변화가 일어나도록 노력을 지속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데이터 센터 쪽과 관련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 이제 실질적인 이제 의견 제출하는 과정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어서 우리가 사실상 우리 송준환 국장님이 지금 데이터 센터의 그 산업이 발전하는 아까 수치를 여러모로 볼 수 있죠. 그죠? 전력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구축 개수라든지. 사실상 저도 제가 최근 한 10년간보다 앞으로 아까 28년도의 그 성장이 거의 지금까지 한 거에 한 2배? 예. 그런 느낌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규제는 지금, 적정 수준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런데 사실상 그런 그 규제가 너무 강해져서 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되고 있는 문제점 같은 거에, 그러면 어떤 우리 실제적인 규제 강화에 투자 철회라는 그러니까 투자 철회 사례라든지, 뭐, 어쨌든 지금 글로벌사들이 국내에 많이 유입됐다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송준하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어려운 답변드리기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질문 주셔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 사례만 혹은 제가 생각하는 점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발표드린 자료에서 아마 2018년, 19년쯤일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사이트를 물색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업자는 실제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완료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19년부터 벌써 한 5년 됐죠. 5년 전부터 국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찾고 계신 사업자 중에 아직까지도 부지를 못 잡은 사업자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그런 사업자가 있는데 그거를 단순히 그 사업자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기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기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국내 통신 3사나 LG CNS나 삼성 SDS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단연간 해오셨죠. 국내 정책적 환경, 그리고 지자체 대응 방안, 인허가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계시지만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들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다 낯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든 부지를 물색을 하고 인허가를 받고 정기 도전을 받고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 그동안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모 사업자는 처음에 협회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시다가 협회에서 좀 도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 경기도청을 방문을 하시고 경기도청을 방문하셔도 또 경기도청에서도 명확하게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다 보니 또 코트라를 방문을 하시고 코트라를 가도 해외 투자 유치하는 데 있어서 관심은 있으시지만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코트라 내에 없다 보니 그들이 뭐 사이트를 잡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또 못 주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시간이 계속 딜레이 돼서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을 좀 하기 어려워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이런 사업자가 제가 한 개 사업자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내 센터를 짓고 국내 센터를 투자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거의 동일한 현상을 다 겪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규제가 더 강화가 됩니다. 카카오톡 중단 사건으로 인해서 과기정통부의 데이터 센터 안정성 강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가 너무 수도권에 몰려있다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방으로 보내기 위한 정책이라든가 심지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10메가와트 이상 신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제약을 거는 전력계통 영향 평가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죠. 그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건 우리나라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한 3년 전에는 되게 핫한 데이터 센터 투자처로 떠올랐었습니다. 그 사이에 신흥시장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원래 이제, 에이펙에서 가장 데이터 센터를 하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 이후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시장들이 떠오르면서 해외 사업자들이 보기에 국내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적정한가? 이게 올바른 전략적 판단이란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의 프로젝트들이 아마 지금은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로 발길을 돌리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투자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한국보다는 투자하기 좀 더 수월한 정부 정책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먼저 투자를 하고 한국은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해보자라는 기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한국 시장은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불확실성이 너무 큰 나라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뭐냐면 정부에서 규제를 만드시는 거 좋습니다. 지자체에서 뭔가 데이터 센터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시는 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근거나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뭔가 좀 규제가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사업자들이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나온 정책이 1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2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혹은 지금 나와 있는 정책조차도 완성이 안 된 정책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3년에서 4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이런 규제, 정책 환경, 시장 투자 환경들이 계속 변해버리면 결국은 한국에서 더 이상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정부 차원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런 몇 건의 투자가 무산된 사례는 되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아마 기사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나 AWS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일본에 몇 조 원을 투자를 했다. 말레이시아에 몇 조 원을 투자를 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저게 우리나라도 올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했고요.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그런 환경이 변해서 이미 뺏긴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불확실성을 줄여서 향후에 그들이 새롭게 투자하는 AI 인프라 혹은 데이터 센터는 꼭 한국으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어쨌든 아쉬운 부분을 자꾸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우리 현철호 대표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데이터 센터 국내 그 투자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해외 쪽으로 투자 기회를 살펴보고 계신지 어떤 투자에 대한 방향을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그 산업 그 지형 지금 어쨌든 이런 규제 속에서 투자 수익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지 어쨌든 사업하는 우리 현철호 대표님의 좀 고견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해외 오퍼레이터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제 국내 투자를 회사에 와서 이제 한 2년 가까이 좀 해보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이 데이터 센터 산업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바람직한 거는 이 데이터 센터의 개발의 그 형태가 상당히 다양해진 건 저는 너무나 고무적인 거라고 봅니다. 즉, 그 해외 글로벌 고객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짓는 이제 뭐 BTS 방식도 있고요. 또 우리 통신 3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콜로케이션 방식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행사나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또 우리 CNS 같은 이런 외부의 파트너와 함께 또 다른 형태의 또 뭐 클라우드든 AI든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여러 형태의 이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문의하신 대로 이제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저희가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오랜 기간 동안 국내에 있는 여러 그 부지들을 정말 그죠? 뭐 제 차가 지금 한 2년 동안 달린 그 마일리지가 한 6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만큼 많이 다녔고 지방에도 많이 다녔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방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비수도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 이지스의 우리 저희 그 데이터 센터 부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어떤 분이 제일 많으냐면 그 부지를 갖고 같이 공동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최근에는 이제 비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개발의 난이도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수도권은 이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고 비수도권은 오라는 분들이 많고 그 차이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투자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제 수익성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뭐 임차인 또 혹은 뭐 고객을 찾을 수 있는 이쪽에 더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수도권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나오고 하면서 우리 비수도권의 개발이 더 활발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비수도권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 부지에 대한 가격,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지자체 인센티브 이런 걸로 봤을 때 수익성이 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고객들이 이제 부담하는 임차료의 수준이 보통 이제 수도권과 이제 비수도권에 약간 좀 그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매니지하느냐의 싸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하남 데이터 센터가 좋은 이제 하나의 이제 케이스가 됐고 이제 많은 이제 개발 투자사들 그다음에 이제 운영사들이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또 좋은 결과를 낳고 좋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례를 만든 건 되게 뭐랄까요 시장의 고무적인 그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면 우리나라에 더 많은 투자가 될 거고 그 우리 협회에서도 많은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단언컨대 공급 초과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5년, 10년에는 계속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어쨌든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거 봅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는 근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저는 높다고 봅니다. 우리 뭐 조 단장님도 옆에서 지금 동남아 투자도 하고 직접 구축도 하고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스터디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국내가 어려우니까 해외에 가서 바로 해야지. 아니요. 절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로컬의 환경. 왜 글로벌 투자사들이나 그 고객사들이 한국에서 하는 거 어려워할까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몇몇 동남아 국가에 지금 조인트 벤처로 좀 투자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환경과 기대 수익 이런 것들은 절대 외국에 비해서 뭐 처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많은 뭐랄까요, 외국계 대비해서 우리가 더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어쨌든 그런 팩터를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이 항상 고민하는 거는 우리 글로벌 고객들한테 우리 한국에 AI 센터가 한국에 오는데 우리는 뭐가 달라? 우리는 뭐가 더 다른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동남아에 비해서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면 충분히 우리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고 앞으로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고 또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횡설수설했나요? 아니요. 사실상 저는 좀 힘이 나네요. 여러분 힘이 나시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상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한국의 이런 규제 때문에 해외로 막 가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어쨌든 한국 지형에 맞는 데이터 센터.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땅이 데이터 센터 짓기 참 좋은 지형이에요, 사실상. 뭐 싱가포르에 접으세요. 연간 냉동기 풀로 돌려야 되고, 그죠? 덥고 관리하기 어렵고, 자재들 습하니까 빨리 망가지고, 뭐 엄청난 유지 관리비 많이 들고. 저는 컨디션을 본다면 사실상 한국 지형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지금 현철호 대표님 말씀을 듣고 사실상 우리 엔지니어링이나 건설이나 우리 제조사분들은 솔직히 좀 우리 한국 지형에 맞는, 우리가 글로벌사들이 들어오면서 외국 장비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다고 에너지 효율적에다 막 도입을 하는데 저는 사실상 좀 반대 쪽입니다. 사실상 물론 여기 제조 수입해서 파시는 분들은 왜 이런 데서 저런 얘기 하시지만 갖고 오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국 지형에 맞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쓰는 거는 리스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엔지니어링을 같이 해서 제조도 한국 지형에 맞는 걸로 변환을 시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투자처에서 에너지 적게 들고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를 줘서 어쨌든 환경에도 여기서 뭐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어쨌든 요새 뭐 효율적인 뭐 예를 들어 모터 하나로만 보더라도 100kW짜리 하나가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을 1년에 한 뭐 15,000에서 한 2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뭐 한 6, 7천 준다. 그래서 이런 모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효율 좋은 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일반 사실상 비싸잖아요. 잘 안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게 투자분들한테 엔지니어사나 제조사에서 좋은 제품을 제안해주고 한국 지형에 맞는 지형에 맞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아까 이제 대한민국에 보면 서울, 뭐 춘천, 뭐 저 지방, 그다음에 부산. 저는 시스템이 다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오늘 투자 쪽에서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앞서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규제 정책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다음은 우리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런 국가기관에도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레드의 매영재 대표님께 좀 한번 몇 가지 좀 요새 상당히 전국을 뜨겁게 하는 뭐 데이터 센터에 국회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의 한국행정연구원 기파 거기 내용을 좀 보면 2024년 규제 동향 가을호에 국내 데이터 센터 산업 규제 정책과 개선 방향이라는 이런 소논문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규제 정책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시장의 정상화가 있을지 아니 입법부나 정부 정책 이런 조정 경험 그다음에 이런 대기업의 센터들을 뭐 기획하고 계신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표님이 조금 전반적으로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영재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국회 이제 산자위랑 국토위 법사위에서 근무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으로 나와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앞서 KDCC랑 KDC에서 말씀하셨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법을 발의할 때 이제 법안 검토를 같이 했고요. 그 법안의 제정으로 인해서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솔루션을 드리려고 나왔다기보다도, 이 규제 리스크라는 제목을 보고 규제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좀 영감을 드려야겠다. 어떤 히스토리인지를 알고, 반대로 저 역시도 지금 필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자지만 정부가 진행하는 이 규제가 얘네들은 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지? 그냥 우리 다 못 살게 굴게 하는 건가? 우리 사업 안 되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지들은 뭐가 있나? 이거에 대한 먼저 이해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제가 최근 들어 앞서 KDCC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정책이 조금 변할 거는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란 거는 항상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법을 만들 때 이 법은 이렇게 저는 설명드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만든 전기 지역에서 써라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쭉 그려보면 발전원들은 대부분 경남 쪽을 위시해서 이렇게 그 토끼 등 쪽으로 쭉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되게 먼 지역에 있죠. 물론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발전소, 화력발전소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 만드는 전기들이 우리나라 전기는 다 서울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송전선로를 구축하다 보니 한전이 뉴스에서 보시듯이 빚이 200조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한전은 원거리 송전망을 못 짓겠다예요. 못 짓겠다. 그래서 송전 구조가 아니라 배전 구조로 가자. 그래서 배전은 지역에서 전기를 배분하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전력들을 서울로 가져오려면 발전소를 서울에 갖다 지어야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반대로는 서울에서 전기 많이 먹는 애들을 그러니까 내려가라. 이래서 거기서 분산돼서 나온 정책이 데이터 센터 지방, 그러니까 비수도권 이전 정책이 파생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파생돼서 나온 게, 그러다 보니 얘네들을 내쫓으려다 보니, 혹시 여기 공무원 분들은 안 와 계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뭐 정부 비판 뭐 이게 아니라 정책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될지를 좀 어떻게 보면 영감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서 다시 한번 기준을 정하자, 전력계통 영향 평가라는 걸 하자인데,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사업법 6조에 보면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산업사회를 거쳐오면서 국가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전기나 이런 거는 충분히 제공할 테니 열심히 일만 해주세요라는 걸로 한 60년 살아왔어요. 이거는 전기 사업, 전기 영역에서는 되게 헌법 같은 거거든요. 기업과 국민이 원할 때 한전은 전기 공급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 법률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게 바뀐 거예요. 단 땡땡땡 하면 거부할 수 있다. 뭐냐면은 전기를 많이 먹는 애들이 전력계통에 부담을 줄 때는 거부할 수 있다가 새로 하나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거절 조항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데이터 센터 지방으로 내려가 했는데, 최근 들어 제가 산업부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뭐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딱 그 정책을 발표한 지 지금 작년 3월이니까 1년 반이 지났거든요. 공무원분들도 인정하세요. 담당 국장님, 과장님 다 인정하셨어요. 데이터 센터 하나라도 내려갔습니까? 0개 내려갔어요. 0개. 예, 하나도 안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산업부의 모 과장님이 저한테 지방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예비 수전 신청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왜냐면은 제가 항상 비유를 듣는 게, 집에 100명이 살고 있는데 10명이 밥을 많이 먹는다고 너네들 나가 한 거예요.
우리 90명 밥 좀 편하게 먹으려고. 근데 그러면 우리 나가야 되면은 집 밖으로 나가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뭐 나무라도 물이라도 좀 주세요 했더니 모르겠고 나가. 나가. 저기 허허벌판으로 가서 집 져서 살아. 근데 사실 우리도 여기 가족이라서 이 안에 살 수 있거든요. 못 나가겠어. 그래서 문 앞에서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나가려면은 그래 3년 동안 우리가 나무도 줄게, 물도 줄게 막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가? 우리가 준 게 없나? 준 게 있는데 당신들이 정책적으로 준다고 한 건 있는데 그게 사업자들의 니즈랑 안 맞습니다. 네. 여우한테 호리병에 밥 준 거고 황새한테 접시에 밥 준 겁니다. 어차피 못 먹는 거 준 거예요. 이제 먹을 수 있는 걸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가 앞서 협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저는 한 번 미팅을 할 때 이렇게 산업부, 과기정통부, 기재부도 왔었어요. 총리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저쪽에서 우리 담당 아니에요. 이쪽에서 하세요. 데이터 센터가 카카오 데이터 센터 예를 자꾸 들어서 그런데 그 SK CNC 데이터 센터 불렀을 때 어느 부처 장관이 뛰어갈게요. 과기정통부 장관이 뛰어갔습니다.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입니다. 근데 과기정통부는 우리는 이거 민간 영역이야. 신경 안 써. 전력 이슈니 산업부가 해. 산업부는 전기 많이 먹어서 우리가 담당이긴 한데 어차피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잖아. 기재부는 너네 정리 좀 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협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쥐고 갈 강력한 어떠한 총리실의 드라이브가 하나 필요한데 최근에 총리실 주제로 국감에서도 좀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한번 올해가 넘기기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력계통 영향평가의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약간의 뭔가 얻어가시는 게 있어야겠죠. 가지고 정부가 클러스터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클러스터를 지정하게 되면은 그 클러스터에서는 그 국장님께서 송준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사업을 정부는 보증한다. 다시 말해서 이 클러스터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은 적어도 멈추는 건 없다. 이 사이트를 지정하려고 하고 현재 그 회의에 제가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내일도 회의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막 민간 기업들을 많이 안 들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이해관계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저는 이해관계 프로젝트가 없거든요. 들어가서 얘기는 잘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는 전력, 용수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도체 산업과 동일한 기준을 세워달라. 용인의 반도체는 아시죠? 삼성이 반도체 한다 그러면은 국가는 묻지마 전력과 용수와 세제 혜택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전은 다 지금 거기에 매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산업으로 인정을 해서 데이터 산업도 같이 육성을 해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만간 발표는 날 건데 그저께 담당 그 중간 관리자 공무원들이 싹 다 바뀌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스터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가 아마 내년 초로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을 줄이고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비화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국가는 국가대로 노력하고 있는 건 저희들 알죠, 사실상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 기반이라는 게 사실상 예측해서 먼저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거죠, 사실상. 제가 2016년도에 그 스웨덴의 페이스북 투어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공항에 내려서 그 스웨덴 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호텔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그 페이스북을 갔는데 한참 가더라고요. 근데 어디 여기다가 이 데이터 센터를 줬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전선 아까 얘기한 송전탑 볼 수가 없어요.
이 대체 얘들은 뭐지? 다 지중화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 다 산이 많은 이런 지형에서 사실상 인프라가 사실상 많이 늦어진 거는 뭐 국가도 알고는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다 우리가 뭐 어쨌든 보낸다고 그래서 사업자들이 지방 가서 사업한다는 거는 저도 조금 이해한 표시인데 지금 일단은 그 통신망도 어쨌든 이게 데이터 센터가 결국 클라우드 기반이잖아요, 그죠? G5 클라우드 기반인데 아직 지방에 그런 것들도 조금 미진하지 않나. 그래서 안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어쨌든 저희들이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하지만 현업에서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더 좀 발전시키고 빨리 투자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또 거슬 삼아서 같이 해주시면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쨌든 맹 대표님 뭐 얘기 들어보니까 좀 어쨌든 뭐 해결책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어쨌든 우리의 그 데이터 센터 산업이 어쨌든 나가야 할 길은 뭐 사실상 우리도 노력해서 같이 국가의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 저희가 이제 산업계에 지금 이제 우리 이제 LG CNS 단장으로 계신 조은혁 단장님한테 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물을 드리면 어쨌든 LG CNS는 그 대기업에서 글로벌 산업의 데이터 센터 산업을 어쨌든 오래전부터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뭐 투자도 하시고 직접 운영도 하시고 뭐 이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계신 우리 이제 건설이나 자재나 엔지니어링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아니면 우리 업계에 좀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런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운영하고 있는 LG CNS의 조은혁입니다. 제가 운영사를 다 대신해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데 저희 LG CNS의 입장에서 좀 바라보는 시장의 뷰나 의견 정도로 좁혀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안 좋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포럼 왔던 것 중에 제일 엄숙한 분위기의 포럼 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요즘 일이 좀 많이 주셨죠? 일이 좀 줄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금리가 안 좋고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가 조금 혼돈에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로 과감하게 선투자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라는 물건 자체가 아직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물건이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이 조금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투자나 규제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의사결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IT 회사를 다닙니다. 그리고 시장은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움직인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봐서 IT 회사들의 수요가 늘어나는지만 받쳐준다면 다른 규제나 뭐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서라도 데이터 센터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는 AI라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저희 업계에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CSP 덕분에 저희가 많이 성장했죠, 다 같이. CSP 클라우드 업체들 덕분에 진짜 많은 분들이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다음에 모빌리티나 IoT 같은 넥스트 어찌 보면 홈테크가 주도를 할 줄 알았는데 고맙게도 더 큰 아이템이라는 AI가 이미 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투자 유치를 잘 못 받고 국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센터 투자가 약간 미미한 부분들이 일본이건 말레이시아건 인도네시아건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총체적인 수요는 무조건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IT 기술의 발달은 우리 데이터 센터 업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싱가포르의 데이터 센터 월드를 다녀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 되게 많이 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 부스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내년에는 좀 준비해 볼까 하는데 갔더니 특히나 우리랑 연관이 많은 쿨링 쪽에 그 부스들, 근데 그 부스들이 중국계 업체들의 부스가 정말 많았어요. 한 번도 이름 들어보지 못했던. 아, 왜 이렇게 처음 보는 업체들이 많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AI 수요로 이 소요 자체의 성격이 바뀌면 전산실 내부에서 구축해야 될 디자인과 오퍼레이션 시퀀스가 다 바뀝니다. 근데 그 기준이 지금까지는 렉당 10kW의 에어쿨링으로 커버되는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칩으로 넘어가고 GPU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커버해야 될 렉 덴시티는 45, 50, 60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도해 왔던 에어쿨링 솔루션 업체들이 변모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고, 그렇게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들한테도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가전에 유명한 삼성, LG도 있지만 쿨링, 특히 이 냉방 기술에 있어서 저는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설비 업체들이 과연 그 2, 3년 뒤에 다가올 호황에 중국 업체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가, 혹은 투자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체킹하고 조금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담이지만 저희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쿨링 기준이 렉당 60kW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업체들하고 같이 인도네시아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되게 높은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일개 직장인이지만 어찌됐건 한국인으로서 데이터 센터 기술을 해외에 어쨌든 선보이고 싶어서 인도네시아를 오랜 기간 도전했었고, 어찌됐건 하늘이 좋아서 지금 저희가 설계를 거의 마치고 이제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럴 때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선봉했을 테니 같이 갈 수 있게 우리 높으신 분들께서 조금 투자도 좀 해주시고,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조금 밸류업 시키는데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뭐 세제가 정책이 이거는 부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스스로 정말 글로벌 시장에 먹힐 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가, 그럴 만한 파트너인가에 집중하다 보면 다시 우리나라로 투자가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유,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리지만 그 설계하는 디자인 엔지니어로서 국내 쿨링 장비든 전력 장비든 국내 장비를 많이 쓰고 싶은데 어쨌든 못 따라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는 뭐 저도 여기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국내에 LG CNS 같은 우리 투자 기업들이 국내든 해외든 어쨌든 투자할 때 국내 장비를 어쨌든 선점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하여간 뭐 기술 개발도 하고 좋은 장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요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가 뭐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니까 10메가와트 그 엣지 센터를 여러분들 뭐 대충 뭐 이제 쭉 강의 들으셔서 알지만 우리가 수전을 건물에 받으면 예를 들어 10메가를 받으면 IT 로드를 몇 킬로를 쓰는 게 가장 경제적이냐. 그거 올리는 게 사실상 경쟁력이잖아요. 수익성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에어쿨링은 5kW 이상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에어쿨링에서 리퀴드 쿨링에 액팅 쿨링으로 어쨌든 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장비를 저희들이 사실상 만들어내야 되죠. 사실상 아까 이제 우리 송준환 국장님 마지막 화면에도 보면 리퀴드가 그 서버 뒤에 그냥
뭐 코일 하나 달아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국내 기술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예, 패서버 좀 사다가 예, 데모론도 좀 꾸미시고 어쨌든 돼서 자체적으로 좀 개발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제가 언젠가 한 작년인가 한 1, 2년 전에 데이터 센터 뭐 이렇게 좀뭐 이론 강의를 해달래서 가서 잘 모르는 분한테 이제 강의할 때 몇 년 전에 액침이 뭐냐고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옛날에 아이스박스에 얼음 넣어가지고 물 채워서 사이다 콜라 맥주 넣어서 꺼내 먹잖아요. 예, 그겁니다. 거기서 개발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거 개발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막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제가 나눴는데 어쨌든 지금 예, 투자나 어쨌든 운영하시는 분들은 IT 로드를 올려주는 게 최관건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결국 좋은 장비, 좋은 시스템, 그다음에 안전성 이게 이제 따라가 줘야 되니까 어쨌든 뭐 오늘 어쨌든 좋은 말씀 또 좋은 충고 또 우리 그 데이터 센터 산업에 입하자는 분들한테 좋은 어쨌든 살이 되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국가에서 규제만 바라보지 말고 어쨌든 우리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분씩 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여기 패널 참석하신 분한테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아니면 뭐 아까 발언해 주신 중에 좀 뭐 보완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예, 예. 뭐 가까우니까 그냥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그리고 지자체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원영재 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패널 분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뵙고 저는 오늘 큰 해법을 얻고자 왔습니다. 사실은 비수도권에 이미 80메가와트 한전 승인을 받고 현재 그 전력계통 우리가 지금 그 영향 평가를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목전에 와닿아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한쪽으로는 희망과 한쪽은 절망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 질문만 좀 드리려고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첫 번째는 사실 환경 영향평가, 전력계통 영향평가의 아까 그 자격 요건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가계약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은 이제 한전에서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의 이런 전문성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전문가적인 게 하나 문제가 된다고 하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LG CNS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LG 반도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기술 전략을 하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 BOE라는 그룹에 제가 수석과학자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안타까운 게 저는 여기에 오면 많은 해법이 있을 줄 알았더니 여기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직 이런 어떤 규제 때문에 더 한 발을 못 나간다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 또한 지금 한 2년째 우리가 제안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바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똑같이 봤는데 아주 오늘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지금 PF가 가장 관건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자금에 이 동결이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오랜 생활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BOE 그룹에 있으면서 많은 국내 기업에 대한 자문을 해줬었는데 그러면 해외 특히나 중국 자본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국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한지 그거를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기술 부분에는 이미 BOE라는 것이 사실은 옛날에 반도체라든가 LCD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OLED라든가 LCD 이미 우리나라가 그쪽에 넘겨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또 불안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자본이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협회 쪽하고 또 투자하시는 분 쪽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앞쪽 질문에 대해서는 그 상황 설명을 조금 추가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력계통 영향 평가 부분이 이제 원래 이제 상위법 뭐 이렇게 분산 에너지 활성화법에서 뭐 시행령 고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 원래 이제 시행령 단계에서 저희가 여기 아까 문제 삼았던 내용들 일부 담겨 있어서 그것들을 저희가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냈고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정돼서 나왔을 때. 근데 이제 그게 고시로 다 내려와서 이제 살아 있었던 거고요. 그 부분을 이제 산업부 규제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이제 주요 이해관계자로 참석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아까 주요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고 거기에 또 한 분 참석하신 분이 이제 기술사회 쪽에서 참석을 하셔서 그 자격 요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도 좀 듣게 된 내용들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뭐 한전 쪽 출신이신 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게 돼 있고, 그리고 현재 그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대행 사업자라고 이제 오픈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업체가 굉장히 몇 개가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산업부랑 협의를 하면서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쪼개졌습니다. 이제 전력계통 영향 평가의 이제 평가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 그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기술사회 쪽하고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변화되고 있는 그 자격 요건과 관련돼서 변화되고 있는 세부 사항까지는 저희가 아직 알 수가 없고요. 그거는 아마 행정고시가 될 때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좀 어쨌든 저희가 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완화가 될 거라고 얘기는 해주셨고요. 저희 쪽에서 문제 삼은 거는 대행 사업자들의 이제 비용을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이제 그 비용이 저희 쪽에 제보 들어온 바에 따르면 10메가와트당 뭐 1.5억 정도를 요구한 사례가 있으셔서 그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뭐 성공 보수가 얘기가 나온 것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로비나 좀 다른 좀 이렇게 그냥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제 너무 자유시장 경제라는 그런 논리에 맡기는 구조가 아니라 어쨌든 법적 절차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항목이니 그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의 어떤 캡을 좀 씌워달라. 이런 의견이 이번 월요일 날 좀 강하게 의견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정안이 나오는 그 시점에 저희가 의견서를 또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PF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한 서너 건의 이제 PF도 좀 같이 하고 있고, 근데 PF는 뭐 지방이라고 더 어렵고 한 거 아닙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요.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좀 겪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여건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우리나라의 이제 연기금들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에코티를 좀 두텁게 싸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조금 이제 좀 주춤하고 좀 그 온도가 조금 살짝 좀 미지근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LG CNS와 이지스가 같이 개발했던 두 건들은 사실 이 테넌트 사전 임차인 없이 어쨌든 계획만 가지고 하고 에코티하고 또 PF까지 해서 이제 쭉 지금 진행이 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환경은 최소한 뭐 30에서 40%의 캐파시티를 사전 임차인을 있어야 이제 PF, 에코티하고 PF까지 단계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단지 뭐 지방이라서 뭐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의 순서가 지금 이제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이제 에코티를 하고 또 뭐 PF까지 가서 이제 공사까지 진행하려면 결국은 이제 이 센터를 지었을 때 하는 유저들, 그죠? 유저하고의 사전적인 교감.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시공사와의 또 여러 가지 협상, 그 다음에 이제 자본적 투자자들과의 또 교감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협상이 되고 하나의 패키지로 돼야 되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분위기냐면, 이제는 이제 수도권에서의 어쨌든 개발이 상당히 이제 신규 개발은 이제 당연히 막힌 거고, 기존의 수전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놓은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좀 있고 하니까 비수도권의 개발이 이제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거고, 그렇게 돼서 엔드 유저를 찾고 하다가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1, 2년 내에는 이 비수도권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좀 붐이 이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런 거에 좀 차분히 좀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뭐 뾰족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다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본을 조달을 하던, 어쨌든 대출을 하던, 결국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들이 이 사업을 끌어낼 수 있느냐를 충분하게 소명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데이터 센터에 지금 공실이 제로입니다. 맞죠? 공실이 없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진행만 되면, 글쎄요, 뭐 공실이 나서 막 뭐 손해를 보고 막 그럴 리스크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만 제대로 밟아가 나가면 충분히 사업성 괜찮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우리나라의 또 여러 인프라 수요와 더불어서 꽤 유망한 그런 인더스트리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원래 12시 끝나야 되는데 좀 사업은 지났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죠? 네, 어쨌든 협회 차원, 네, 발주처 시행사,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많이 나눴는데, 어쨌든 우리 그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엔지니어링이나 건설이나, 제조 쪽에도 저는 이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오늘 좋은 말씀 우리 또 시행 발주 사업 투자하시고 운영 관리하시는 분도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